이더리움에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만들어졌듯이 버추얼 머신을 갖다가 앞으로 버추얼 머신을 갖다 통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 거를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보통 말하는 게임 시어리를 갖다가 처음 나와서 그 게임 시어리가 확산될 때 공부를 했고, 그때 메커니즘 디자인 공부도 했고, 그게 갑자기 작년에 블록체인을 보면서 제가 블록체인을 갖다 보면서 한 30년 동안 일하던 거를 갖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작년 겨울에 책을 갖다 꺼내 본 게 스트래티직 보호팅이라고 하는 보팅 이론 책을 갖다가 보기 시작했는데, 그걸 왜 보기 시작했냐면 스티밋에서 보팅하는 것들을 보고서 나서 이거 다르게 고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4월 달부터 메인넷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선 해서 지금 7개월, 8개월째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대 교수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체인은 아주 많은 분야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릴렘마라든가 이런 것들 불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게임 시어리에서 다 증명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그 불가능성 정리가 분산 네트워크에서도 불가능성 정리가 있지만은 그 사회후생에서도 불가능성 정리가 있고, 보팅에서 또 불가능성 정리가 있는데, 분산 시스템에서 불가능성 정리하는 거의 증명 방식이랑 보팅 시어리에서 깃바드와 세더츠 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불가능성 정리. 그러니까 보팅 시스템이 독재적이 아니라면은, 독재적이어야만 모든 다른 사람들이 치팅을 해가지고 투표를 조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학문간에 연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불가능성 정리를 증명하는 거랑 증명 과정도 굉장히 비슷한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학문간에도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지난 10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POW입니다. POW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UTXO를 이용해 가지고 거래를 갖다 만드는 것들을 P2P 네트워크에다 붙여놨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을 갖다가 만들기 전까지의 많은 코인들은 비트코인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법들을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를 갖다 썼고, 네임코인은 디센트럴라이즈된 DNS를 갖다가 중심으로 했었고, 리플이라는 건 ECDSA 해싱 알고리즘을 갖다 쓰고 컨센서스를 쓰기 시작했고, 넥스트라는 코인은 POS를 처음 적용을 했습니다. 대신은 프루프 오브 서비스와 POW를 갖다가 동시에 접합을 해가지고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었고, 중국에 있는 네오는 디센트럴라이즈에 있는 비잔틴 토론토 알고리즘을 갖다 썼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또 코인, 제가 수업 시간에 고도에서 지금 암호화폐 토큰 이코노미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 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의 맵에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프루프 오브 임포턴스라고 해서 허브의 중심을 둬가지고 하는 알고리즘을 갖다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증명이 있고요. 여기 전까지 이제 해가지고 14년이 넘어간 다음에 2015년부터는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기술적인 문제들은 UTXO라든가 이런 걸로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블록체인을 갖다가 스테이트로 만들어 가지고 어카운트의 스테이트를 갖다 만들어 놓은 전체의 메모리 셋을 갖다 월드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그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를 블록체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거래가 변화된 내용들을 갖다가 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갖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을 갖다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프로토콜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프로토콜을 갖다 집어넣어서 솔리디티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낼 수 있게 했죠. 그리고 뭐 2016년에 가면 자바스크립트로 풀로 여태까지 뭐 이더리움 같으면 고라는 랭귀지를 갖다 쓰기도 하고 C++로도 쓰기도 하겠지만 리스크 같은 경우는 풀 자바스크립트로 쓰기를 했고, 2017년에는 그 EOS가 DPoS를 갖다 비트쉐어부터 발전되었던 거를 갖다 써가지고 왔죠. 뭐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우로보로스 POS를 갖다 쓰기도 했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텐더민트라는 프로토콜을 갖다가 사용해서 다 비잔틴 폴트 토러넌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진행시킨 다음에 다수의 그 노드들이 참가해 가지고 합의 알고리즘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거의 10년이 걸렸죠. 그러고선 나서 다들 이제 무수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메인넷을 갖다 개발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30개가 되었고 저희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들 다 서드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3세대 특징이 되고 있다고 하는 메인넷들은 대부분 스피드 스케일러빌리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생성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컨센서스 방식은 어떤가, 베리데이션의 노드 수는 어떤가, 네트워크의 규모는 어떤가, 그리고 계정과 계약을 갖다가 메모리에다 올려놓으면 그 메모리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데 과연 몇 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샤딩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들을 갖다가 고민하게 되었고, 메모리와 저장 공간의 크기들을 갖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 3세대가 특징으로 오면서 또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던 부분들은 여태까지 POW 방식으로 지금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다 작업 증명 방식으로 블록을 갖다 생성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크들이 생겨나고 엉클 체인이 생겨나고 뭐 이런 것들 생겨나는데 이걸 멀티 체인으로 만들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체인 2개만 만들어도 머리가 지진 날 정도로 프로그램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멀티 체인 만드는 것들이 불가능해졌었는데 PBFTA 알고리즘, 비잔틴 폴트 토러넌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노드 수를 줄여 나가면서 여러 개의 체인을 갖다 붙이는 형태들을 갖다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여간 제3세대의 특징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특징으로 되었는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논쟁거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쉐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갖다가 기여도를 측정하고 보상을 주게 되면은 무조건 사전적으로 아무리 좋게 탈중앙화를 시킨다라고 해도 후에는 사후적으로는 지분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무한대로 흘러가게 되면 소수에 있는 노드들만 지분을 갖다 받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단한 수학적인 증명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갖다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EOS가 나오면서 베리데이터 노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 불특정 다수의 노드가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런 자동화된 거버넌스를 갖다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노드를 갖다 선출하는데 지분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만들지 않고 어떤 자격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자격들의 컨비네이션을 갖고 노드를 갖다 선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여도에 대한 이슈입니다. 사실 지금 있는 그 블록체인들은 대부분 생산자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체인입니다. 노드들이 자기네들이 기계를 차려놓고 그 기계를 쓰게 하는데 사실 소비자들이 그걸 갖다 써줘야지 사실 돌아가는 게 시장 메커니즘인데, 양쪽에 대한 기여도를 갖다 사실 전체 사회적인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면 그 부분을 갖다 공정하게 평가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네트워크에서 가스라는 것들을 갖다 사용해서 누가 거래를 갖다 많이 했고 내가 누가 돈을 많이 넣느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POW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그걸 갖다 측정해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당신들이 그 수수료 같은 걸 기여한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한 거 가지고 기여도를 갖다 또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 시니어리지 코인을 갖다 분배할 때 어떤 식으로 분배할 건가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얼만큼의 코인을 갖다가 배분한다라고 하면 소비자와 생산자들은 어떻게 배분을 해야 할까요? 그 쉐어링 룰이 있을까요? 게임 시어리에 보면은 내시 이퀄리브를 이용해 가지고 두 단계의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간에 서로 경쟁을 할 수 있고 그 쉐어링 룰이 정해지면 그 내부 안에서 다시 자기의 그 기여도를 갖고선 내시 경쟁을 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S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가 악화되는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은 POS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2.0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POS가 안전한 거에 대한 검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샤딩이 되었을 때 그 샤딩 되어 있는 그 노드들을 100개씩 모아가지고 블록을 갖다가 생성하는 그 과정에서 POS가 안전한가에 대한 검증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0에 있는 부분이 또 언제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거는 한번 또 봐야 될 부분들인 거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계속 큰 문제입니다. 아까 김영대 교수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탈중앙화라고 하는 그 분산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숫자가 적정한 노드의 숫자가 몇 개인가 하는 거에 따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동전을 논아주고 있고 동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노드들이 먹고 살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노드 하나를 갖다 유지하는데 100불이 든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서 한 달에 논아주는 돈이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거 말고 순수한 생산자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과연 몇 개의 노드가 존재하는가는 경제적인 그 버짓의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그 내용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인프라 마지널 넘버 오브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중앙화되어 있는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적정 먹고 살 수 있는 최대치인 노드 수를 갖다 계산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그 토큰 이코노미나 이런 거를 갖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작년 7월에 그 네오의 다용페이가 와가지고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하나는 확장성의 제한, 하나는 제한된 프라이버시, 계약 검증의 취약이라든가 스토리지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지속적이지 않은 할비 알고리즘, 그리고 거버넌스나 표준에 취약하다는 문제, 그리고 부적절한 그 스마트 컨트랙트나 개발 도구의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퀀텀 컴퓨팅인데 이거는 먼 훗날의 얘기인 것 같은데 뭐 하여간 그 나머지 7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고 메인넷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다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만들어져 있던 지난 10년간의 블록체인들을 갖다 살펴보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퍼미션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블록체인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사적인 블록체인이냐 아니면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인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갖다가 액세스를 해가지고 쓸 수 있고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 가지고 퍼블릭 블록체인인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인가를 갖다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갖다 통해 가지고 POW나 POS, PBFT로 크게 나누어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POW의 문제점은 속도의 문제였고, 그리고 POS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집중화에 대한 이슈고, PBFT 알고리즘은 적당한 수준의 탈중앙화를 갖다 꼭 필요로 합니다.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을 갖다가 아까 월드 스테이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명의 계좌가 들어왔던가 20억 명의 계좌가 들어오면 과연 몇 개의 서버가 필요할까요? 샤딩해가지고 지금 그 이더리움에서 쓰고 있는 메모리 구조를 갖다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저희는 레디스를 갖다가 쓰려고 하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쓰는 랭크라우드라든가 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쓰게 되면은 한 20억 명 정도의 계정을 갖다 올리려고 하면 빡빡하게 한 8개의 서버를 갖다 큰 거를 갖다 써야만 됩니다. 그만큼 이 확장에 대한 이슈들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놓고 보면 노드는 얼마나 확장을 많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한 스케일러비티는 어떻게 있는가들을 갖다 놓고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한 것들을 갖다 놓고 보면은 10,000개 이상을 갖다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합의 알고리즘이랑 노드 수를 갖다 늘릴 수 있는 합의 알고리즘들이 여기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금의 형태는 20개의 노드 여기에서 놀고 있는 거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와서 놀 수 있는 여기가 지금 파탄 타겟 에리어로 되어 있죠.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BFT 알고리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크홀더가 누군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인네트에서는 여태까지는 스테이크홀더는 다 생산자입니다. 그 노드를 갖고 베리데이터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앞으로 그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한다고 하면 대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스테이크홀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소비자들 지갑 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보상을 받는 조건을 따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중요한 스테이크홀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재고 그걸 갖다 통해서 리워드와 컴펜세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도 그 반쯤된 익명성이죠. 퍼블릭 키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반쯤돼 있는 익명성 같은 걸 갖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커런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갖다 쓰는 것들이 튜링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랭귀지 이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지난번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볼 것들 중에 하나는 멀티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들인데 멀티 블록체인을 갖다 만드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을 갖다 만드는데 다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들 있죠. 뭐 플래타, 우리나라의 플래타라든가 이런 것들은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이고 저희는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포맷을 갖고 블록체인들이 다 기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D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뎃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걸 다르게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위에 거를 혼합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를 갖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체인을 갖다가 내부의 메인 체인을 갖다 안에다 두고선 계속 쓰는 것들이랑 밖에다 놔두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샤딩에 대한 이슈는 다이내믹 샤딩에 대한 이슈와 스태틱 샤딩의 이슈로 나눠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간이 꽉 짜여져서 돌아간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랙탈 네트워크에 대한 컨셉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들은 루즈리 커플드하게 해서 자기 데이터 네트워크는 따로 쓰는 블록체인을 분리시키고 저희와 같이 아이디를 갖다 공유하는 그런 정도의 그 느슨한 형태의 커플링하는 네트워크를 갖다가 또 디자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데이터에 대한 이슈들인데 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에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갖다가 하고 있고 이 네 가지 종류가 그 많은 부분에서 POS나 PBFT나 뭐 여러 군데에서 중요한 그 합의 알고리즘을 갖다 나누는 기준들이 되고 있죠. 누가 블록을 생성하는 거에 대한 이슈입니다. 다 아무나 플로드는 다 할 수 있다. 아니면 베리데이터 그룹 멤버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베리데이터가 각자 그 유효성 보장을 하는데 시그네처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모두 다 유효성을 갖다 검증하는가. 그리고 블록 생성자를 갖다 사전에 알고 있고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는가 아니면 랜덤으로 뽑는가 하는 이슈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블록 생성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배제되는 것들로 하는가. 그리고 새로 생성되는 블록의 단일 인증자나 다수 인증자가 서로 사인을 하는가 하는 것 가지고 이 컨비네이션 가지고 합의 알고리즘의 종류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DPoS랑 BFT 알고리즘들이 흔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알고리즘들, 합의 알고리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블록 생성자를 지정해가지고 블록 생성자만 사인을 갖다 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들이 DPoS고 BFT, POS는 인증자 그룹이 존재하고 누구나 새로운 블록을 제안하고 머저리티 베리데이터의 다수가 노드 전파하기 전에 사인을 하게 만들고 포크가 안 생긴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방법들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지난 10년 동안 블록체인을 갖다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과 거기에 대한 특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는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버추얼 머신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이걸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건가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반 동안 제 숙제여서 그러니까 시중에 다 존재하는 버추얼 머신을 다 까봤습니다. 까보고선 나서 공부한 결과를 갖다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VM을 갖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더리움에서 어카운트는 그다음에 어드레스를 갖다가 어떤 어카운트 스테이트를 갖다가 만들어놓은 그 매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카운트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갑이라고 하는 건 externally owned account라고 해서 EOA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contract 어카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contract 어카운트는 다른 것들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어드레스 옆에 스토리지 해시로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들고 있는 스토리지와 코드를 들고 있는 것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카운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버추얼 머신의 아키텍처는 EVM 코드가 올라가 있는 버추얼 롬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PC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다 집어넣고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스택과 메모리를 갖다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스토리지에다가 집어넣고 이 전체는 저희가 머신 스테이트라고 보통 부르고 그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보레타라일 메모리, 램 메모리에다 올려서 놓고 쓰고 있고 저쪽 스토리지는 퍼시던트 스태틱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메시지를 갖다 프로세싱을 갖다 하는 것들은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옮겨갈 때 인풋 데이터를 갖다 주게 되면 버추얼 머신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코드와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코드와 스토리지를 갖다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시간을 갖다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버추얼 머신을 갖다 만드는 방법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모리 스택 안에 순서를 정해 가지고 명령어 체계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방법을 갖다가 쓰는데 그걸 스택 베이스드 스택 기반의 버추얼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1995년 정도에 스페인에서 만들어져 있는 루아라는 랭귀지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드레스 기반의 버추얼 머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쓰는 건 대부분 스택 기반의 버추얼 머신들입니다. 이더리움에서는 메시지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다른 어카운트 예를 들어서 계정으로 보내던가 컨트랙트에서 컨트랙트로 보낼 수 있는데 이 스택을 갖다가 만든 것들이 256비트로 되어 있는 걸 1024개로 나눈 메모리 사이즈로 딱 잡아 있기 때문에 명령어 뎁스가 이 깊이가 1024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제일 먼저는
이 버추얼 머신 하나에다가 야, 너 나와 그러면은 그 얘기를 갖고선 이 버추얼 머신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메모리에서 어떤 그 인자들을 받아서 인자들에 대한 내용을 인풋 데이터에서 받아옵니다. 받아와 가지고 이쪽 메모리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쪽에다 올려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할 때 사실 이쪽으로 한 번도 더 나오는데 그 결과 중에 뭐 이런 적어야 될 로그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록들을 이쪽에다가 옮겨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VM에 대해서 그 명령어 셋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56비트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약을 만들고 그리고 죽이고 할 수 있고 그 계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부르는 걸 다른 사람한테 옮겨주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해시의 경우에는 SHA-3를 쓰고 있고 시프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셈블리 랭귀지에서 그 메모리를 옮겨주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쓰는 멀티플리케이션이나 디비전, 그러니까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EVM에 쓰고 있는 인스트럭션 셋이 몇 개인지 저도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134개더라고요. 명령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 보면은 그 인텔에서 만들어서 X86이라고 하는 인텔 프로세서에 어셈블리 랭귀지에 나와 있던 것들 따지면은 이 랭귀지들이 굉장히 작은 그 어셈블러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다 보면은 블록 해시,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create, self-destruct, delegate call, call value 뭐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명령어 셋을 EVM에다가 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죠. 이 명령어 셋을 딱 써가지고 모든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돌리다가 안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군데에서 안 돌아갑니다. PC에서 처음에 EVM 코드로 만들어가지고 갈 때 이 스택에서 그 명령어에서 명령어로 옮겨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씁니다. 그 다음에 가스가 명령어 하나하나에 다 가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하나 하면 그때마다 다 돈을 한 번씩 빼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스 리미트를 써놓으면 거기서 먼저 선금을 받은 상태에서 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스가 없으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명령어가 잘못되어서 코드상에 잘못되어 있을 때도 죽고 계산하다가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스택 언더플로우가 어떤 인자들이 없어질 때 또 씁니다. 이런 네 가지 경우에는 에러가 나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아직 그 에러 처리하는 그런 구조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랭귀지들보다 어렵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스를 쓰는 경우는 이 코드를 우리가 보통 솔리디티에서 쓰게 되면 어셈블러 코드로 쓴 것들을 갖고 이제 그 작동하는 과정에 가스를 쓰게 되죠. 그리고 또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낼 때 또 더 많은 가스를 쓰게 할 수도 있고 그 기계를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스토리지에다 담을 때 3번에 걸쳐 가지고 3군데에서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한 10가지 정도로 가스를 쓰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스탑을 한다거나 어떤 명령어를 돌아갈 때만 빼놓고는 다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더하기나 뭐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것들은 다 2원씩 받는데 컨트랙트 할 때는 컨트랙트 바이트당 한 200원, 200개를 받죠. 이거는 우리가 이더리움을 보면은 이더리움이 웨이를 따지는 게 10의 18승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반뚝 잘라가지고 10의 9승, 그러니까 마이크로죠. 나노 이더가 되어 있는 거를 지웨이, 지웨이라고 부르는 고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웨이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 가스를 갖다가 보고선 그걸 사용해 가지고 돌아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코드상에 다 구현을 갖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EVM을 갖다 돌린다는 것들을 갖다가 보통 이더리움 소스를 갖다 보면 제일 처음에 트랜잭션을 하게 되면 스테이트 프로세서라고 하는 데서 지금 돌아갑니다. 소스가.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갖다 보내고 하는 건 스테이트 트랜잭션에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DB를 갖다 사용하는 그 월드 스테이트 DB를 갖다 하는 건 스테이트 트랜잭션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4, 5, 6번부터는 여기는 그 버추얼 머신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VM에서 콜하고 그 받아들이면 EVM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갖다 기계에서 돌려서 확인합니다. 그때 이제 메모리랑 스택 이런 것들이 다 생겨가지고 그 계약들이 돌아가게 되어 있죠. 가비노드가 쓴 그 기술 백서에 보면 이더리움의 기술 백서를 보면 이더리움은 요금을 갖다 차지하는 방법이 딱 32가지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받는 것들이 있고 가장 싼 것들이 있고 쭉 해서 가다가 제일 비싼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리펀드 해가지고 다시 돌려줄 때 많이 뜯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데이터를 갖다가 컨트랙트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이만 그 G웨이를 갖다 받아가게 되죠. 그리고 모든 명령어 중에서 크리에이트 계약을 만들든 어카운트를 만들든 크리에이트 할 경우에는 32,000원을 갖다가 받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홈셋 그게 가장 많이 받아가는 것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콜을 한다거나 나중에 계정을 갖다가 지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도 25,000원을 갖다 받아가죠. 저는 이 그 게스의 구조를 갖다가 보면서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만들었지? 이게 가장 합리적인 그 요금을 갖다 적용한 방법일까?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 머신에서 툴들은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랭귀지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런 기계어로 만들어지고 이 기계어가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기계어를 갖다 거꾸로 다시 어셈블러로 바꾸는 걸 디셈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디셈블링 하는 툴도 있어서 해보면은 똑같이 위에 있던 것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툴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실은 돌려보면 EVM에서 저희가 어셈블러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돌려보면 이게 솔리디티가 아니고 그냥 어셈블러로 되어 있는 걸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보면 코스트가 푸시하면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는 데이터를 갖다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3원씩 다 받아먹고 여기서 둘 더하는 그 산술적인 더하는 것도 3원 받아먹고 그 다음에 세우는 건 아무것도 안 빼고 해서 9개가 빠져나가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이 게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네트워크에다가 노드한테 나 얼마에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양은 얼마입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합쳐가지고 곱해버리면 여기 보면 이더로 얼마가 실제로 코스트가 나오는지가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그 버추얼 머신에서 돌아가는 거는 이런 형태로 돌아가죠. 제가 그 중국의 네오도 굉장히 좋은 버추얼 머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온톨로지가 네오의 VM을 갖다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메인넷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게스를 갖다가 살펴보니까 얘네들은 21개를 갖다가 쓰고 있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보다 10개나 적게 쓰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을 갖다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컨트랙트를 갖다 만들 때 게스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쓰는가 하면 2천만 유닛을 갖다 쓰고 있죠. 근데 여기 맨 밑에 보면은 그
명령어 하나씩 쓰는 건 무조건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컨트랙트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받는 그런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기계를 갖다 만들 때 사실 경제학적인 문제를 갖다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될 게, 컨트랙트를 갖다가 굉장히 비싸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컨트랙트 안 만들죠. 근데 컨트랙트를 한번 만들고 나서 싸면은 많이 쓰죠. 어느 게 더, 그러니까 엔트리 피를 갖다가 비싸게 만들 건가, 사용료를 갖다가 싸게 만들 건가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 오프의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게스라든가 뭐 이런 걸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에서는 그 솔리디티나 바이퍼나 뭐 LLVM 그 컴파일러들을, 각각의 그 컴파일러를 통해서 EVM 코드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버추얼 머신을 통해 가지고 노드에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2.0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웹 어셈블리라고 하고 와즘이라고 그냥 부르기로 하는데, 이거는 그 WWW, 그러니까 W3C의 스탠다드 오픈 포맷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택 베이스드의 버추얼 머신입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나 C++ 그리고 러스트와 같은 하이 레벨 랭귀지를 갖다 직접 이용해 가지고 웹 어셈블리 코드로 만든 다음에 웹에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메모리 세이프하게 되어 있고, 현재 있는 자바스크립트 버추얼 머신과 그 안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픈되어 있고 디버깅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고, 여태까지 나와 있는 모든 형태의 브라우저에 대해서 백워드, 과거의 거에도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자바스크립트와 서로 상호 보완되는 형태의 그 버추얼 머신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왜 안 나오죠? 제가 보낸 거는 했는데 잠깐만요. 그래요? 아니, 하이퍼링크로 안 만들어 놨었는데, 이 웹 어셈블리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랭귀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형태의 랭귀지 셋을 갖다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보다 웹 어셈블리 와즘을 갖다 쓰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그 버추얼 머신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와즘의 그 기본적인 형태는 2017년 3월에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가 어나운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와즘의 중요한 부분들이 가스 코스트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재미난 예를 갖다가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인텔 서버의 하스웰 CPU를 갖다 기준으로 하면 2.2기가짜리 CPU를 갖다 하게 될 때 22억 개의 한 사이클을, 그러니까 1초에 22억 개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 1초당 그 1000만 개의 가스와 동일하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서 한 사이클당,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것들의 사이클을 갖다 따지면, 가스 따지면 0.0045 가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 돈을 갖다 계산하는 방법들인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기존에 있는 가스들을 갖다가 와즘으로 옮겨갔을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 놨고,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정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았냐 하면은 그 이더리움 노드들이 사실 그 하드웨어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면은 가스가 계속 싸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갖다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보통 외부에서 데이터가 그 블록체인으로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걸 오라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오라클라이저를 갖다가 만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스 코스트에 대한 오라클을 갖다가 만들어서 미터링 인젝션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러한 형태의 것들을 모양을 갖다 보면서 저희도 그 암호화폐의 가치가 보통 그 이더리움으로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저희가 쓰고 있는 컨트랙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걸 갖다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굳이 고민하지 않고 이런 형태의 그 미터링 인젝션 컨트랙트를 갖다 쓰면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한 답을 갖다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이더리움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웹 어셈블리에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가스와 파티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와즘은 사실 그 프로세싱하는 것들이 훨씬 더 EVM 코드보다 가볍게 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한 형태의 가스를 갖다 만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EVM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56비트의 데이터를 갖다 쓰고 있는데 와즘은 64비트를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VM이 우리 산술적으로 더하는데 아까 3원 받아간다라고 가스 3개를 받아간다고 하면 와즘에서는 64비트 쓰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은 4분의 1인 0.7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티클이라는 개념을 갖다 만들어서 이 와즘에서의 가스 측정하는 것들은 64비트 베리어블에 그 밑에 소수점 밑에 4자리로 잡아가지고 측정을 한다라고 하고 그런 그걸 가지고선 이걸 갖다 파티클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가스를 갖다 측정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티클을 갖다 이더리움 가스로 갖다 만드는 거는 그냥 만으로 나눠주고 그 숫자가 0보다 작아지면 그냥 1로 친다라는 룰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와즘을 갖다 쓰게 되면 가장 큰 것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터넷에서 단 1%의 인터넷이 블록체인을 쓰면 아마 블록체인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실용성에 대해서 큰 실용성의 어떤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인터넷과 블록체인을 통합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W3C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다른 메인넷끼리도 쓸 수 있는 어떤 통합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사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것들은 기여도와 코인 배분, 지속 가능성 그리고 거버넌스 스트럭처를 갖다 어떻게 조정하는가는 아직도 끝까지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